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타격하면서 시작된 이번 전쟁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국제 유가 급등이라는 형태로 일본 경제 전반에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충격에 대해 일본 정부와 일본 은행 그리고 산업계가 어떠한 다층적 대응을 펼치고 있는지, 이것이 한국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에서 자문교수로 활동하고 있고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일본 경제를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있는 이창민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이란 전쟁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충격과 일본 정부의 대응입니다. 재팬 인사이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빠른 충격은 바로 가격 쇼크였습니다. 일본이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 가격인 두바이유 5월물은 전쟁 개시 후 한 달 만에 약 82%나 상승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보다도 훨씬 가파른 상승세였습니다. 이 충격은 공급 차질 문제와 가격 쇼크라는 두 가지 형태로 일본 경제에 들어오게 됩니다. 공급 차질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시차를 두고 천천히 나타나지만 가격 쇼크는 즉각적으로 기업과 가게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충격의 전파 경로를 단계별로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입 물가와 기업 물가가 먼저 오릅니다. 연료비, 물류비, 석유화학 원료비가 급등하면서 운송업이나 연료를 많이 쓰는 업종의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됩니다.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그 충격이 가계와 기업의 실질 부담으로 옮겨갑니다. 기업은 더 이상 비용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가격 정가를 본격화하고 그 결과 전기, 가스, 식료품, 운임 같은 생활 필수 영역까지 물가 상승이 확산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소비와 설비 투자가 동시에 위축되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강해집니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1970년대 오일 쇼크 때와는 달리 물가 반영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원유 가격 상승의 충격이 9개월에서 13개월의 시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유가 상승과 엔저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이 소매 가격으로 전가되는 것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완만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즉 비용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은행의 대응은 한마디로 조심스러운 동결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4월 27일과 28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를 0.75%로 유지했습니다. 9명의 정책위원 가운데 6명이 동결에 찬성하고 3명이 인상에 찬성하는 구도였습니다. 4월 27일 회의 후에 우에다 총재의 기자회견 발언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동결의 이유에 대해 우에다 총재는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경제 전망의 실현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지금은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가 아니라 상황을 지켜봐야 할 때라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 물가의 상방 리스크에 대한 경계입니다. 우에다 총재는 국제 유가 급등이 수입 물가를 밀어 올리면서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 이 언더라잉 인플레이션이 2%를 초과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상방 리스크가 현실화되거나 유가 상승의 2차 효과가 뚜렷해지게 되면 추가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경제 전망 자체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2026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에서 0.5%로 절반 낮췄습니다. 그러면서도 완화적 금융 환경 속에서 기업의 임금과 가격 설정 행동이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엔화는 이번 전쟁에서 가장 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전쟁 발발 후 엔저가 다시 심화되면서 한때 1달러당 160엔을 넘어섰습니다.
4월 30일에는 장중 한때 160.74엔까지 올랐습니다. 이 시점에서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기습적인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습니다. 4월 30일은 일본의 황금 연휴와 노동절이 겹쳐서 거래가 적어진 시점이었는데 정부가 이 틈을 노렸습니다. 가타야마 사츠키 재무상이 단호한 조치가 임박했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냈고 실제 개입 정황이 확인되자 투기 세력의 대규모 엔화 매도 포지션이 급격히 청산되면서 엔화는 단기간에 5엔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기 급등과는 별개로 엔저를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일본의 실질금리는 마이너스권에 머물고 있어서 엔화를 보유할 매력이 여전히 낮습니다. 두 번째, 미국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고 미국 금리는 높은 수준이라 미일 금리 차가 여전히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동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은 일본의 무역 수지를 악화시키면서 엔저 압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 엔화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변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여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본 주가 강세에 따른 해외 자금의 유입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중동 정세 완화로 유가가 안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일본 정부의 인식을 보면 달러당 160엔을 크게 넘는 수준은 투자자들에게도 부담이 큰데다가 정부가 용인하기 어려운 레벨입니다. 따라서 향후 엔화는 단기적으로 급락보다는 점진적 안정 또는 완만한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데요. 왜 이렇게 심각하냐면 일본은 석유 수입의 약 96%를 중동산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70% 정도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일본의 원유 비축 물량은 248일분으로 다소 여유는 있습니다. 따라서 휘발유 같은 완성 제품의 절대량은 아직은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나프타입니다. 이 나프타는 원유에서 정제되는 기초화학 소재인데요. 이 나프타는 플라스틱, 합성 섬유, 의약품, 자동차 부품, 식품 포장재 등 거의 모든 산업의 원료가 되는 핵심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나프타에는 국가 비축이 없다는 점입니다. 민간 재고가 4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일본의 조사기관 테이코쿠 데이터뱅크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제조업체의 약 30%에 해당하는 46,741개 기업이 나프타 부족으로 인해서 조달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화학공업, 석유, 석탄 제품 제조업이 67%로 가장 높았습니다. 플라스틱, 합성 섬유, 의약품의 원료를 다루는 기업이나 젤라틴, 접착제, 세제 등 계면 활성제를 만드는 기업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 다음은 고무 제품 제조업이 52%로 자동차나 선박에 사용되는 고무 부품 제조 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나프타 부족이 실제로 어떤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면 정말 광범위합니다. 햄버거 같은 식품의 포장재부터 자동차 소재와 부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세제, 페인트 원료까지 사실상 거의 모든 일상 제품의 공급망에 파급이 됩니다. 향후 호르무즈 해협 정세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일본 산업 전반에서 공장 가동 차질 등의 악영향이 폭넓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응은 꽤 체계적이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6개 부처 통합 태스크포스의 발족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의료, 농업, 공공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석유 제품의 공급 상황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의료기기 중에는 부품이 해외에서 생산되는 경우도 있어서 해외를 포함한 공급망의 실태를 파악하고 공급 안정화를 위한 과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대책 가운데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신원은 자동차 도장이나 건설 현장 도장의 필수적인 물질인데요. 이 신호 제조업체들이 3월 말까지만 해도 다운스트림 업체에 대해서 실적의 50% 수준으로 출하제한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프타 조달 전망이 개선되고 또 경제산업성의 요청, 그 다음 4월 14일 장관 설명 등을 반영해서
공급망 간의 소통을 긴밀히 하면서 기본적으로 과거 실적과 동일한 수준으로 출하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정부의 행정적 개입이 실제 효과를 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멸균용 산화틸렌 가스 공급, 중증 신부전 환자용 특수 카테터 공급, 헌혈백 공급까지 챙겼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미에현, 교토부, 후쿠오카현 같은 지역의 버스와 트럭용 경유 확보, 니가타와 쿠마모토 등의 여객선용 경유 확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식품 분야에서는 이와테현의 탈지 분유 공장용 중유, 효고현의 두부 제조업체용 중유, 니가타현의 두부 용기까지도 챙겼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대응을 보면 일본 행정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공급망 차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각 분야를 경계하고 모니터링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해 공급망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개입하고 필요하면 보유 재고의 방출까지 권고하는 방식입니다. 비축유 방출은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3월에 이루어진 약 61일분의 방출입니다. 3월 11일 다카이치 총리가 비축 방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비축 원유 30일분, 그리고 민간 비축 원유 15일분, 산유국 공동 비축 방출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3월 16일부터 민간 비축 원유 방출이 시작이 됐고요. 3월 26일에는 국가 비축 원유 1차 방출이 시작되고 산유국 공동 비축 방출도 약 6일분 시작됐습니다. 합쳐서 모두 61일분의 방출입니다. 그리고 5월 상순부터 국가 비축 원유 2차 방출 약 20일분이 추가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두 차례 합쳐서 약 8천만 배럴 규모입니다. 일본 총 비축량 254일분의 일부를 활용한 것이죠. 호르무즈 해협의 대체 조달도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월 6일 시점을 기준으로 대체 조달을 20% 이상, 5월에는 대체 조달을 60% 이상으로 목표로 하고 또 실제 달성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등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해서 원유 조달 협력을 논의를 했습니다. 홍해 경로를 통한 호르무즈 해협 우회 수송으로 중동산 원유를 확대하고요. 미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도 확대하면서 기타 지역에서도 조금씩 조달을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체 조달의 효과는 매우 큽니다. 만약에 대체 석유가 없었다면 기존 비축량 231분으로는 8개월, 즉 2026년 중에 비축유가 고갈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석유의 확보로 2027년 초까지는 고갈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간을 번 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응이 신속하고 체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계 그리고 우려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재정 부담의 빠른 누적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란 정세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가솔린 보조금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3월 19일부터 가솔린 소매 가격이 리터당 170엔을 넘지 않도록 초과분을 100% 보조하는 변동형 보조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보조 단가는 3월 26일 이후 리터당 48.1엔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요. 4월 16일 이후에는 35.5엔으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약 1조 800억엔의 예산이 5월에서 6월경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는 일본 재정의 추가 부담을 의미합니다. 둘째, 9월 위기설입니다. 이 나프타와 화학공업 제품의 재고 활용으로 7월 말까지의 공급은 어떻게든 확보가 되겠지만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9월경에 공급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화학 제품 수출 감축도 고려한다는 표현은 이미 일본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을 빼야 할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중국 의존도 심화의 역설입니다.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서 중국으로부터 화학 제품 수입이 급격히 늘어난 점은 흥미로운 역설을 보여줍니다. 일본은 그동안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는데요. 위기 상황에서는 또다시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드러난 것입니다. 네 번째,
일본은행의 정책의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다는 점입니다. 우에다 총재는 물가의 상방 리스크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4월에도 금리를 인상하지 못했고요. 6월의 인상도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비하인드 더 커브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만약 중동 정세가 더 악화된다면 물가는 위로 가는데 경제는 내려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즉 불황 속의 인플레이션 위험이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구조적인 취약성의 노출입니다. 이번 사태는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에 50년 동안 줄여왔다고 자부했던 에너지 의존도가 사실은 여전히 매우 위험한 수준임을 보여줬습니다. 원유의 96% 중동 의존, 나프타의 44.6% 중동 의존이라는 숫자는 어떤 변수가 발생하면 일본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변수의 불확실성입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는 이란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는다라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만약에 휴전 협상이 결렬되거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거나 미국과 이란이 다시 충돌하게 되면 모든 전망은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구조적 취약성이 일본 못지않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70.7%로 일본의 96%보다는 낮지만 결코 안전한 수준은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나프타 의존도입니다. 한국의 나프타 중동 의존도는 2024년 기준 75.4%로 일본의 44.6%보다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국내 총생산 10,000달러당 5.63배럴의 원유를 소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 1위를 기록하는 원유 대량 소비 국가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일본이 보인 위기감을 한국은 더 크게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비축의 가치가 위기에서 진짜로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254일분의 원유 비축 덕분에 시간을 벌고 대체 조달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비축량은 221일분으로 일본보다 33일분 적습니다. 정부 비축 117일분 그리고 민간 비축 104일분의 합계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기준 90일분에 비하면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일본 수준에는 살짝 미치지 못합니다. 한국도 IEA 결의에 따라 정부 비축량의 약 30%인 2246만 배럴 방출을 결정했지만 비축의 절대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시사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 정부 대응의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일본 정부의 6개 부처 통합 태스크포스는 중유, 경유, 신어, 카테터, 헌혈백, 두부 용기까지 일일이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모니터링과 행정 개입은 위기 상황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한국 기업들의 저력이 의외로 강점이라는 점입니다. 흥미로운 데이터를 소개하면 5월 들어서 한국의 원유 수급에서 중도 의존도가 약 56%로 지난해 평균보다 13%포인트 낮아질 전망입니다. 미국과 아프리카 등에서 대체 원유를 확보한 결과입니다. S오일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송유관을 통해서 홍해 연안 얀부항에서 원유를 들여오는 우회 경로를 활용하고 있고 GS칼텍스는 호르무즈 해협 바깥의 아랍에미레이트 푸자이라 항에서 원유 수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유 4사의 수출 비중이 50%에서 70%에 달하는데 이는 일본의 정유사들과도 차별화되는 한국의 강점입니다. 다섯 번째, 그렇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축유 방출과 대체 조달로 버틸 수 있지만 호실적의 상당 부분이 재고 평가 이익에 기반하고 있어서 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 중동 대체 시장에서 꾸준히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정부는 정유사의 조 단위의 최고 가격제 손실액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 재정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단기 대응과 구조 개혁의 병행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본처럼 빠른 비축유 방출, 대체 조달, 부처 간 협력 체계가 필요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수입처 다변화, 비축량 확대, 재생에너지 비중의 확대, 그리고 가장 어려운 과제인 원유 의존도 자체의 감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에너지 안보는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외교와
안보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재팬인사이트에서는 이란 전쟁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충격과 일본 정부의 대응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일본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창민이었습니다.